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6일 토요일 MBN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일로 대통령 취임 1년을 맞습니다. 윤 대통령은 30%대의 낮은 국정 지지율을 의식한 듯 자화자찬하는 식의 취임 1주년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밝혔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더 정의롭고 또 공정해졌는지를 평가해 보겠다는 말로 남은 임기에 대한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한편 전당대회 돈봉투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 민주당도 관련 의원들의 탈당이 이어졌지만 정당 지지율 하락세는 면치 못하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 주요 이슈들 네 분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 전 국회의원, 박창환 장한대 교수,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최수영 전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 오는 10일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있죠. 최근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관련한 영상 살펴보시고 본격적인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안보와 첨단 산업 및 과학기술, 청년 및 문화협력 등 양국 간 주요 관심사에 대해 협의할 예정입니다. 기시다 총리의 이번 방안은 양국 간 셔틀 외교가 본격 가동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직 국익과 미래를 위한 대승적 결단을 내린 만큼 일본 역시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양국이 진정성 있는 대화를 이어간다면 그동안 얽힌 실타래를 풀어 물잔의 반이 채워질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 방일 당시의 굴욕 외교를 이번에 바로잡지 못하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라는 말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 지난주에 3%포인트가 올라서 33%를 기록하고 있는데 여전히 30%대에 갇혀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의미 있는 자료를 좀 찾아보면 잘하는 것도 외교, 못하는 것도 외교라는 답안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시다 일본 총리가 내일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하는데 여기서 어떤 결과들이 도출될 수 있을지가 관심인 상황입니다. 네. 김용남 예. 의원님, 기시다 일본 총리가 사실 5월 10일 이 취임 1년 딱 뭐 한 2, 3일 전에 오게 됐어요. 한일 관계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지지율 측면에서는 좀 까먹은 점수가 많은데 이번에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3월에 있었던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기시다 총리의 답방이 언제쯤 될 것이냐. 빨라도 7월 정도에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예상보다 훨씬 앞당겨서 지금 이제 내일 방한이 이루어지게 됐는데요. 아무래도 양국 정상이 만나서 주요 의제가 될 것은 안보와 경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일본에서 우리나라를 화이트 리스트에 복원하는 조치가 이루어졌고 또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양국 간의 경제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여요. 근데 지금 워낙 대만 해협을 둘러싼 안보 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르기 있기 때문에 네. 한미일 간의 안보 협력이 가장 중요한 의제로 다뤄질 것 같은데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나 야당이 지켜보고 있는 점은 과거사 문제가 되겠죠. 네. 그래서 네. 기시다 총리의 입에서 과거사 관련해서 어떠한 발언이 나오느냐 그리고 어떤 수준의 사과나 반성이 나오느냐가 네. 많은 이목을 이끌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는 어떤 발언이 나온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만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양국 간에 있어서 주요 의제로 급하게 논의될 것은 아무래도 안보와 경제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한 어떠한 일본 측의 성의 있는 답변에 따라서 또 대통령 지지율이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민수 대변인, 그 민주당은 과거 이 한일 정상했을 때 호갱 외교다라고 혹평했었잖아요. 이번에 이제 답방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상보다 빠른 시점에 이번 그 답방에서 어떤 외교적 성과를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시는지 어떻습니까? 만들어내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바라고 1박 2일 한 24시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실제 체류 시간은. 근데 예상보다 G7 뭐 전 아닙니까? 예. 일본에서 하는 것보다 전에 오기 때문에
저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지난번 3월 한일 정상회담은 사실 우리가 굴욕적인 한일 정상회담 했던 비판이 민주당만 한 것도 아닙니다. 예. 지금 한번 돌아보십시오. 전국의 교수들이 시국선언 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뉴스만 봐도 MBN 뉴스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계기가 됐던 게 이제 한일 정상회담 이런 역사 의식과 인식을 가진 대통령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게 시국선언의 골자인데 그때 이제 우리가 제3자 변제안을 내놓으면서 우리 정부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물잔에 물컵을 반을 우리가 채웠으니까 일본 측이 채워달라. 근데 당시 한일 정상회담 3월달 정상회담 직후에는 채우는 게 아니고 그냥 엎어버렸죠. 물잔을 엎어버리고 거의 우리 뒤통수나 양쪽에 뺨을 때릴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대통령이 비판받아가면서까지 제3자 변제안을 내놨는데 네. 일본 측에서 한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WTO 소송도 먼저 처리했고 네. 화이트리스트 복원도 우리가 먼저 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내놓은 거라고는 독도는 자기 땅이라고 하고 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는 거 용인해달라고 하고 심지어는 거기에 외상이 그랬습니까? 고위 관료가 강제징용 동원은 없었다. 네. 이런 식의까지 거의 망발을 했습니다. 이후에는 화이트리스트는 다시 복원은 일본이 지금 뭐 했죠? 절차가 들어갔다고 네. 했어요. 사실 그것도 좀 저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땅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했는데 계속 한국의 입장을 지켜본다 하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자존심이 많이 상했어요. 예. 했는데 빨리 복원시키고 우리가 그렇게 궁색한 입장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기시다 총리께서 오셔서 정말로 이번에야말로 네. 우리 국민들 그래야 우리 대통령 지지율뿐만 아니고 우리 한국도 자존심이 있다는 거 네. 자기도 알 거 아니겠습니까? 와서 이 강제징용 문제랄지 일본군 위안부 문제 진솔하게 네. 사과하고 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한다는 이런 얘기 안 하겠다 제대로 얘기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기시다 총리가 과연 얼마만큼의 성의 있는 조치를 가져올지 굉장히 그 기대에 미칠 수 있을지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난주보다는 그래도 소폭 상승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취임 1주년을 맞는 역대 대통령들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서 두 번째로 낮은 수치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될까요? 뭐 사실 우리가 사실을 왜곡할 수는 없고 현실은 현실대로 인정해야 되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말 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정부를 출범해서 그다음에 정말 꾸준한 활동을 해오신 지는 1년이 됐지만 거기에 대한 평가가 사실 국민의 평가가 좀 냉정하다라는 네. 평을 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두 가지 문제점을 하나 지적해보고 싶은 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지난 1년간 놓고 살펴보면은 두 가지 특징적 현상이 나옵니다. 네. 첫 번째가 더블 딥 현상입니다. 뭐냐면 이제 이게 경제 용어긴 한데 이제 이게 이중 침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네. 이게 이제 그 침체와 회복이 반복되는 걸 자꾸 뜻하는데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보면 오르락했다가 다시 침체로 들어갔고 이게 거의 6개월 이상씩 패턴을 반복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안정성이 없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가 부정평가가 긍정을 압도하는 게 작년 7월 첫째 주였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도 지속이 되고 있어요. 그 얘기 뭐냐면은 그 결국은 지지율만큼 대통령이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열리고 의회 교섭력도 생기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지난 7월 이후에는 국정 동력이 없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또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하는 지점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보기에 지금 이번 갤럽 조사를 놓고 보니까 잘한 것도 외교, 못한 것도 외교라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네. 사실 3%포인트 반등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제 이건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가 진영에서 극명한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진보 진영에서는 절대 인정할 수 없고 보수 네. 진영에서는 국정의 대전환이라고 또 반기는 겁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 지난 문재인 정부가 전략적 모호성이 외교의 축이었다면 네. 윤석열 대통령은 전략적 명확성으로 가겠다는 네. 확실한 신호를 줬고 두 번째는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운전자론이라는 균형 외교를 얘기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 동맹을 축으로 한 동맹 외교를 얘기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그 문재인 정부는 자주 외교를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는 가치 외교, 글로벌 외교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어떤 거버넌스가 달라진 거죠. 거기에 대해서 보수 진영은 제대로 된 방향성이고 우리 국가가 나아가야 될 길이라고 적극 지지하는 네. 방면. 근데 약간 중도는 지금 스윙 보트긴 합니다만은 네. 진보는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게 보면은 외교에 대해서 잘한 것도 외교, 못한 네. 것도 외교라는 극명한 지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저는 분석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워싱턴 선언이라는 중대한 축까지 끌어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방향성과 성과에 대해서 얼만큼 국민에게 좀 더 꺼집어내느냐에 따라서 저는 이제 이 분야에 대한 성과가 좀 평가가 달라질 것이다.
지금으로서 평가하기는 11년 차 좀 박하긴 하지만 조금 더 지켜봐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분석합니다. 네. 지금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여론조사가 있었는데요. 내년 총선에 대한 여론에서 정권 견제 여론이 정부 지원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권 견제론이 49% 그리고 정권 지원론이 37% 이렇게 나왔는데 지난번에 조사됐던 것보다 격차가 더 벌어졌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지금 국정 운영 1년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냉정하고 싸늘하게 쳐다본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저는 그 원인이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마이웨이 국정 운영에 있다고 생각해요. 뭐 외교도 그렇고 뭐 정책적인 면에서도 그런데 일단 사법부의 판결도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은 넘어서서 정책적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국민 여론도 사실은 뭐 그렇게 듣지 않습니다. 네. 국민 여론이 예를 들어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거부권 행사 하시고 이런 것도 보고 또 야당 대표도 안 만나요. 야당 대표도 안 만나고 국민 여론도 따르지 않고 그리고 사법부의 판단도 따르지 않고 오로지 내 말만 맞다, 네. 나만 맞다 이렇게 하다 보니 너무 많은 소위 정치라고 하는 것은 설득하고 끌어들이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설득과 공론화 작업 없이 내가 맞으니까 따라와.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러니까는 국민들은 맞으면은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네. 결과물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 공무원들이 지난 1년 동안 국정 비전, 가야 될 국정 비전이 보이지 않으니까 예전에 하던 거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대통령 잘 뽑았다? 예. 보다는 이거 대통령이 일하는 거 맞아? 오히려 외교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특히나 국민적인 자존심을 네. 또 굽히고 이러니까 이거 이래서는 좀 우려가 되는 거 아니냐. 앞으로 4년이 걱정된다. 네. 이런 국민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은 게 이런 여론조사에 반영되고 있다고 네. 봐야겠죠. 네. 여론조사 결과를 좀 더 살펴보면요. 이 국정 견제하겠다는 여론이 49%인데 같은 시기에 나온 그 정당 지지율을 놓고 보면 한 대변인 민주당에선 조금 좀 가슴 아프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민주당 지지율은 32%예요. 그러니까 정권 견제를 위해서 야당 후보를 뽑아야겠다는 사람은 49%인데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한 사람은 32%였기 때문에 이 격차가 상당히 좀 너무 크게 벌어진 거 아니냐라는 부분을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금 아픈 대목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저희들이 지지율을 더 국민의 지지들 많이 네. 받아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최근에 불거진 이제 의혹 사건,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 이게 사실로 드러난다면 당이 쇄신하고 반성하는 계기로 삼아는 게 분명합니다. 저도 여러 차례 이제 말씀드리고 죄송스럽다는 얘기를 드렸는데요. 맞는 말씀이고 다만 이제 그 갤럽 조사에 이제 그 갤럽 전문가가 기사를 보니까 설명하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이 지금의 내년 총선을 앞두고 네. 정부를 견제해야 되는 게 거의 50%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런데 또 야당은 지지율이 그만 못하느냐? 네. 거기에 대해서는 야당에 대한 지지와 당시 이제 총선을 바라보는 시각과 예. 이거는 다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민주당이 국민들 볼 때는 현 정부에 대한 잘한다기보다는 못한다는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예. 훨씬 높고 특히 이제 선거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이른바 중도층 여론도 보면은 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긴 합니다. 네. 하지만 여전히 무당층이 많고 입장을 유보하신다는 거는 제1야당인 민주당으로서는 국민들께 보다 신뢰를 못 드리고 있다는 부분에서 예. 반성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네. 거기에 대한 입장들은 저희들이 계속 꾸준하게 국민들께 알려나가고 대한정당과 수권정당의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대통령과 여야의 원내대표 회동 여부가 정치권에서 또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준비된 영상 보고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초창기에 정부 초창기에 그 원내대표하고 당대표들 만나는 시도를 한번 했잖아요. 근데 그때 안 됐어요. 그때 마포에서 소주 한잔 하자 했는데 그게 안 됐거든요. 그 이후로 사실은 좀 경직이 된 거예요. 박광원 원내대표께서는 대통령이 당대표를 아직 만나지 않은 상황에서는 지금 원내대표가 만나는 것은 어렵다. 대통령은 당대표를 먼저 만나는 것이 순서다라는 취지로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를 만나는 것이 여러 사정으로 어렵다면
원내대표와 만나는 것도 저는 개념치 않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새로 취임한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만나자라고 회동을 제안했는데 박광온 원내대표는 그 전에 이재명 당대표를 먼저 만나시라라고 제안을 사실상 좀 거절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지 김용남 의원님. 박광온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당내 상황상 저렇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예. 만약에 박광온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어떤 회동을 가진다. 그러면 누가 봐도 이재명 당대표를 패싱한 거잖아요. 예. 안 그래도 비명계로 원내대표 선거에 나와서 1차 투표에서 당선된 것 같고 친명계, 특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극성 지지층이라고 일컬어지는 소위 개딸들로부터 어마어마한 항의를 지금 받고 있는데 네. 여기에 플러스해서 이재명 대표를 패싱하고 그냥 대통령하고 원내대표. 직거래하는 모습이 연출된다 그러면 당내에서 더 상황이 곤란해지겠죠. 예. 그러니까 뭐 박광원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저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러면 대통령의 전략은 뭔가요? 이게 이재명 당대표의 패싱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갈라치기 전략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갈라치기라기보다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처한 아주 특수한 상황. 왜냐하면 아주 중대한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고 또 일부 혐의는 기소가 돼서 재판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만나면 혹시라도 국민들께서는 어떤 정치적인 거래를 하는 거 아니냐, 네. 딜을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춰질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처음부터 만남이 잘 성사가 안 된 것이죠. 근데 네. 박광원 원내대표가 당대표부터 만나시라고 하니까 이게 당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은 잘 성사가 안 될 게 네. 뻔히 네. 예상이 되거든요. 그럼 그러다 보니 영영 박광원 원내대표도 대통령이랑 못 만나게 되는 건가요? 조금 더 지켜봐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자기가 마치 대통령과 야당의 대화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밖에 없으니까 네. 뭐 먼저 만나더라도 개념치 않겠다 이런 발언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제가 보기엔 대통령실에서 앞으로도 조금 더 박광원 원내대표에게 만남을 어떤 형태가 됐던 그게 예. 뭐 1대1 회동은 있을 수가 없어 보이고요. 네. 여야의 원내대표단과 대통령실의 만남 같은 거를 제의를 하고 박광원 원내대표가 당내의 어떤 명분을 충분히 쌓은 이후에 네. 만나는 식으로 해결되지 않을까 뭐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 야권에서도 사실 의전상 그런 순서 같은 거 따지지 말고 당장 정치권의 협치가 중요하니까 박광원 원내대표라도 먼저 대통령 만나는 게 어떻겠냐라는 목소리들이 야권에서마저도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분위기는 어떤가요? 그게 이재명 대표가 이제 우리 화면 봤습니다만 경제와 민생의 위기, 안보의 위기, 저 자리가 특히 건폭몰이라고 하죠. 네. 건설 노동자들 이렇게 정부에서 대통령께서 과하게 몰고 가다가 수사받다가 분신을 한 노동자의 빈소였습니다. 네. 그 자리에서 이제 대표가 이재명 대표가 이제 전혀 개임치 말고 이 지금 민생 현안 시급하니까 빨리 만나시라고 대통령이나 제안을 다시 했습니다. 그게 네. 진짜 괜찮을까요? 아니, 그럼요. 그리고 저는 한번 보시죠. 왜 한국 대통령, 대한민국 대통령을 야당 대표가 만나는 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정말 왜 어렵습니까? 지금 네. 김용남 의원님께서 그럼 저 얘기를 말씀하시기를 사법 하셨으니까 리스크. 말씀드릴게요. 우리 6명 모두가 네. 어떤 일방적으로 왜곡시키거나 거짓 주장으로 저를 혐의를 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아니라고 방어권을 행사하지만 그걸로 기소가 돼요. 또 같은 편이 기소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윤석열 검찰처럼 기소하면 저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재판을 받아야 돼요. 재판에서 제 무죄를 혐의를 입증해내면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헌법이 규정하는 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그러면 산검이 보장되어 있고 헌법에는 분명히 이거는 무죄 추정 원칙이 있는 거예요. 네. 혐의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걸 혐의자라고 누가 단정합니까? 지금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 그리고 네. 대통령에 대해서 정말 그걸 가지고 안 만나겠다고 하면 그거를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이해할까요? 네. 그래서 그걸로 대통령께서 안 만나시겠다 하는 거는 저는 정말 진짜라면은 대통령이 대통령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검사 수준,
이게 지금 대한민국을 검찰 사무 보는 겁니까? 국정입니다. 국정. 네. 최고 책임자서 국정을 운영해야 돼요. 인간 이재명이 싫어도 미워도 인간 윤석열이 아닌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은 민주당 대표 이재명을 만나서 네. 민생과 경제를 논하고 안보를 챙기고 국민들께 내놔야 됩니다. 네. 합의를 하는데 무슨 검찰 기소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네.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안 만나고 하니까 이런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네. 저는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국정의 기조를 바꾸셔야지 그래야 지지율도 올라가고 국정 동력도 생긴다고 네. 생각합니다. 네. 여튼 지금의 상황을 놓고 보면 우리가 메비우스의 띠라고 하나요? 이렇게 돌아서 네. 다시 무한 반복, 이 무한 루프라고 하는데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대통령은 당대표 이재명 당대표를 만나기 어렵다. 그래서 원내대표를 만나자. 그리고 원내대표는 다시 대통령이 당대표부터 만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띠를 어디서 끊어야 된다고 보시는지 우리 박창환 교수님은. 뭐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국가입니다. 예. 대통령이 풀어가는 국정의 현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의 가장 1번 순위가 아까도 얘기했던 삼권 분립입니다. 그 삼권 분립 속에서 각각의 파트너들을 만나서 네. 얘기하는 게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야권 제1야당, 그것도 그냥 야당도 아닙니다. 170석의 거대 야당입니다. 그러면 이 야당의 당대표가 기소됐다고 해서 안 만난다? 저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뭐 대통령 되시기 이전이지만 장모 기소됐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그럼 장모라 기소됐다고 안 만납니까? 그리고 만약에 부인도 특검되면은 기소되거나 수사받을 수 있어요. 예. 그러면 부인도 안 만날 겁니까? 대통령이 못 만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국정을 풀어가는데 당연히 만나야 된다. 그리고 좀 원내대표가 만약에 저 대통령을 만나서 정말로 가져갈 성과가 있다. 즉 대화와 타협이 된다면은 저 박광원 원내대표도 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예를 들어 간호법 같은 경우 뭐 나는 그런 약속한 적 없다가 아니라 내가 대선 전에 간호사들 만났을 때 그거 풀도록 노력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대승적 차원에서 야당과의 협조 차원에서 나 거부권 행사 안 하겠다 이렇게 박광원 원내대표를 갖다 초청을 했으면 박광원 원내대표 당연히 가죠. 좀 그런 점에 있어서 마치 그 문제의 누가 먼저 풀어야 되느냐? 네.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이 아프면 누가 풉니까?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야당과도 뭐 어떤 갈등 관계에 있지만 현 정부 대통령실과 전 정부 간에 어떤 그 갈등 관계도 굉장히 부각이 되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여러 현안에 있어서 현 정부와 전 정부가 갈등하는 모습을 보였죠. 조명래 전 환경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행사에서 드러난 그 일회용 컵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그 전 정부에서도 그랬다 이런 얘기를 내놓으면서 하여튼 전 정부와 현 정부 지금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이 다 가까이 됐는데도 여전히 전 정부와 대립각이 생기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최 교수님? 제가 그 초반에 외교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전략적 모호성과 전략적 명확성, 그다음에 균형 외교 대 동맹 외교. 이렇게 이제 완전히 극과 극을 달리는 이제 이른바 국가적 어떤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오다 보니까 예. 이게 말하자면은 이제 그 과거 정부에 있었던 시각으로 이 정부를 평가할 수는 없고 또 이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과거 정부와 비교를 하면 이게 천양지차가 되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서로 엇갈린 해석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너무 사소한 것들이에요. 물론 환경부 장관이 플라스틱 컵 하나 가지고 일회용 컵 하나 가지고 네. 그것이 과연 이게 뭐 대통령이 하는 행사에 온당하냐 이런 식으로 지난 정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 그랬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상징적인 사건 하나를 가지고 모든 것을 평가한다. 저는 네. 물론 이제 그때 그때 뭐 티타임 할 때 참모들하고 그때 일회용 컵 듣고 한 것은 그것도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그러니까 예. 저는 너무 이제 이렇게 미시적인 걸 가지고 예. 그 전 정부와 현 정부를 이렇게 잣대로 비교하는 거는 그건 온당치 않고 오히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 정부 그러니까 왜 5년 만에 정권이 교체됐는가? 우리가 통상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화 이래 87년 체제 이래 수평적 정권 교체가 됐던 게 통상 10년 주기로 되다가 그렇죠. 예. 5년 주기로 된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놓고 봤을 때 네. 저는 민주당에서 뭔가 우리가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한 점들을 반성해야 하고 그다음에 다시 우리가 수권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걸 고민해야지 현 정부가 보고 있어주는 아주 미시적인 사례들 몇 가지를 들어서 그것을 공박하는 건 온당치 않고 또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의 시효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까방권이라고 그러잖아요. 까임 방지권. 저는 현 정부가 1년 정도까지는 까임 방지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1년이 지나고 나면은 전 정부 탓을 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5월 10일 이제 뭐 이걸 수치적으로 나누긴 어렵지만
정부가 2년차 들어갔을 때는 성과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연금, 노동, 이런 교육, 이런 개혁들도 지난해 연말에 에드벌런 띄웠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정부가 끝나는 무렵에는 성과가 나타나야죠. 그렇다면은 저는 2년차부터는 정말 뭐 이런 그 사소한 점에 대해서 정부가 아주 뭐 일희일비하듯 반응하지 말고 네. 좀 담대한 방향으로 국정 방향을 지금 크게 틀고 나가는 거니까 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좀 담대하고 소신 있게 평가받는 자세로 가는 게 필요하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일회용 컵보다는 조금 더 이슈가 큰 내용입니다. 이번엔 외교 행보와 관련해서 전 정부가 이제 현 정부의 외교 행보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비난을 하니까 그 문 전 대통령 중국 가서 홀대받은 건 뭐냐 이렇게 또 현 정부에서는 반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 정부와 전 정부 간에 아주 그러니까 괴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자주 발생하는 것 같은데 한 대표님 뭐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저는 우리 최 의원님 말씀 뭐 잘해주셨는데요. 좀 사소한 부분들 이런 거 가지고 감정이 좀 섞인. 예. 지금 보니까 이제 환경부 장관도 그렇고 뭐 전 청와대 비서관들도 그렇고 얘기를 하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저는 또 그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나 의원들이 중국 가서 홀대받았다. 특히 뭐 혼밥이라는 표현은 아니 자기 전임 대통령 그렇지 않다는 거 뻔히 알지 않습니까? 당시 외교 관계에 있어서 다 대통령이 어디 가거나 그 중국민들이 서민들이 먹는 식사라로 갔을 때는 다 거기가 기획된 거예요. 네. 이번에 대통령 지금 윤 대통령 가 노래 부르고 기타 선물 받은 거를 즉흥적으로 보는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잘 짜여진 외교 시나리오고 그게 의전입니다. 네. 다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도하게 전임 대통령 비판해가지고 지금 이어받은 정부는 영속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정권은 바뀌지만 무슨 득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진짜로 저는 정말로 어지간해진 거 아니면은 전임 정부 탓이거나 네. 민주당 탓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지겹다는 분들 많습니다. 아까 우리 최수영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1년 정도까지는 전 정부 탓하는 거 괜찮지만 그 이후에는 국정 성과로 평가받아야 하는 시점이 올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국정 성과를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이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태영호 최고위원이 이른바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한 녹취가 공개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영상 먼저 보시고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천에 대해 걱정하는 보좌진을 안심시키고 최고위원으로서의 활동 중심을 윤석열 정부의 성공에 전념하도록 독려하는 차원에서 나온 발언을 회의 참석자 중 누군가가 녹음하여 불순한 의도로 유출한 것입니다. 앞으로 저를 정치권에서 퇴출시키려는 태영호 죽이기는 더욱 거세질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집단 린치라고 표현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를 보고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사실 거짓말을 하신 거다 책임이 좀 있지 않냐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본인이 있지 않은 말을 함으로써 결국은 이제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네, 이 녹취 내용이 뭐냐면요. 대통령실의 이진복 정무수석이 공천 문제를 거론하면서 한일 관계 옹호 발언을 해달라라고 했다는 내용이 태 최고위원의 음성 녹취가 이제 공개가 된 건데요. 태영호 최고위원 그리고 이진복 정무수석 모두 다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은남 의원님, 네. 지금 녹취가 나온 상황이기는 한데 그렇다면 태 의원이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이제 본인의 보좌관한테 거짓말을 했다라는 셈이 되는 건데 설명을 하기로는 공천에 대해서 불안해하니까 그 불안함을 좀 잠식시키려고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잖아요. 이 해명을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그 해명 자체가 대단히 부적절하죠. 그러니까 보좌진들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보좌진들이 모시고 있는 태영호 의원이 공천을 받을 수 있겠느냐 네. 이런 걱정을 한다고 해서 그걸 안심시키는 목적으로 그럼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대통령실을 팔았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본인 해명에 의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대통령실을 음해하게 된 건가요? 대통령실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진복 정무수석이 공천 관련한 언급을 전혀 안 했는데 네. 태영호 의원이
자기 방에 보좌진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공천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얘기가 있었다라고 그 거짓말을 지어내서 했다면 네. 완전히 대통령실을 결과적으로는 없는 사실로 음해한 것밖에 안 되는 것이고 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태영호 의원이 그런 의도로 그 거짓말을 했더라도 그 내용 자체가 어떤 정치인으로서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본인의 자격 없음을 드러내는 거 아닌가요? 아니 공천이 걱정된다고 그러면 대통령실의 참모 얘기대로 하면 내가 공천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얘기를 한다는 그 발상 자체가 좀 대단히 네. 기본적인 자질의 의심을 품지 않을 수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고 태영호 의원께서는 본인에 대해서 뭐 집단 린치를 한다, 자기를 쫓아내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거보다 본인의 해명대로 그런 없는 말을 지어내서 했다면 과연 본인이 정치인으로서 자질이 있는지를 좀 스스로 자문자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만약에 김용남 의원님께서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이게 대통령실 그리고 정무수석실까지 이용을 해서 끌어들여서 거짓말을 한 셈이라면 그쪽 입장에선 굉장히 불쾌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진복 정무수석은 태영호 의원이 사과를 했으니까 받아줬다. 이제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이 국민들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이제까지 당무에 한 번도 개입한 적이 없냐? 그렇지 않거든요. 국민들이 보고 들은 게 있습니다. 네. 지난 전당대회 때 나경원 전 대표나 아니면은 안철수 전 대표를 사실상 찍어 누른 게 누굽니까? 네. 대통령실에서 찍어 눌렀어요. 그걸 국민들이 다 눈으로 두고 봤다고요. 근데 이제 와서 태영호의 거짓말이다. 그러면 안철수 전 대표가 전당대회 나왔을 때 한마디 했다고 네. 입 잘못 열리면은 큰일 나는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네. 어떻게 대통령실을 끌어들이느냐 이러면서 그 전에 비서관들, 행정관들 다 자르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럼 최고위원이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그것도 위법사항에 대해서 대통령이나 청와대의 위법사항을 갖다가 얘기한 건데 네. 그러면 지금 대통령실 발칵 뒤집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침묵하고 사과했으니까 됐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해명을 갖다가 믿지 않는 거예요. 보고 들은 게 있으니까. 근데 그런 점에 있어서 이게 또 이게 그냥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국민의힘은 지난 20년 동안 네. 공천학살의 트라우마가 이 DNA에 너무 깊이 박혀 있어요. 친박 네. 공천학살, 친이 공천학살. 사실은 이번 전당대회가 주목받았던 이유도 검사 출신들이 대거 공천받을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네. 이 얘기가 더 주목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해명이 아무래도 이렇게 깔끔하게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은 비교적 좀 잠잠한 편인데 당에선 빨리 이 당무 윤리위원회 개최해갖고 태영호 의원이 그동안 했었던 여러 가지 논란의 발언들과 함께 이번 녹취 사태까지 묶어서 징계를 해야 한다라고 해서 당무위원회가 개최된다고 하죠. 윤리위원회가. 여기서 중징계 목소리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지금 외부에 알려졌습니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보니까 사실 그 태영호 최고위원이 지난번에 김구 선생에 대한 재평가라든가 그다음에 네. 그 4.3 사건에 대해서 북한의 사주라든가 이런 발언들은 그나마 이제 본인이 대한민국에 넘어왔지만 북한에서 본인이 배웠던 김일성 대학에서 배웠던 역사적 사실들 그대로 답습해서 온 거니까 사실은 앞뒤가 안 맞는 행위예요. 그래서 네. 윤리 차원에서 어느 정도 징계하면 될 문제였는데 이번 사안 자체가 굉장히 폭발력이 있어요. 왜냐? 네. 공천이라는 내관이 하나 수면 위로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총선이 1년 남은 상황에서 당내에서는 공천 지금은 대통령의 국정 성과가 우선이고 공천은 아직은 다음 문제 원팀으로 가서 추후의 문제라고 얘기하는 이 와중에 공천이라는 아주 민감한 문제가 뇌관이 솟아오르는 거죠. 이게 태영호 의원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지금 이게 국면이 완전히 전환돼 버린 상황이기 네. 때문에 네. 이건 정치적으로 매우 위중한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당원 김기현 대표가 윤리위원회에다가 이거를 다시 병합해서 이제 네. 심사해라. 근데 사실 이거는 굉장히 이게 거짓말 논란이기 이전에 굉장히 이게 정치적인 파장이 큰 사건이라 네. 지금 그렇다면 대체적인 지금 이야기들이 당원권 1년 정지, 중징계 얘기가 네. 나온단 말이죠. 네. 당원권 1년 정지라면 태영호 최고위원 어떻게 됩니까? 출마 자체를 못 합니다. 네. 그럼 태영호 의원 최고위원으로서는 이게 지금 본인이 공천은 고사하고 당장 네. 출마가 막히게 생겼는데 이게 정말 이거 좀 청명해 죽을지 한식해 죽을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 당장 죽게 생긴 일이거든요. 네. 이거는 문제가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태용호 최고위원 같은 경우나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가 오히려 전 최고위원 던질 수 있다고 봐요. 자진 사퇴. 왜냐? 지금 이렇게 가서 끌려다니다가는 본인들이 정치 생명이 죽게 생겼는데 네. 그렇다면은 이거는 해볼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중징계를 면하는 대신에 자진 사퇴로 그렇죠. 그러니까 자진 사퇴를 해가지고 이걸 면피하겠다. 두 가지 효과가 있겠죠. 하나는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가지고 본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뭔가 속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거고, 그다음에 윤리 결정전에 함으로써 윤리계의 부담을 조금 덜어주는 경우가 좀 있을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 정치적 선택일 수도 있다. 그리고 당으로서도 나쁘지 않은 건 이렇게 고리가 돼버리면은 새로 또 선출을 안 해도 돼요. 그냥 기존의 체제에서 운영하면 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시다 답방이 끝나는 월이나 화요일쯤에 오히려 윤리 직전에 저는 태용호 최고위원이 전격적인 것, 최소한 이걸 던져버리고 나면은 만일 1년 당원권 정지를 먹지 않으면 운신의 폭은 생기잖아요. 그 다음 문제니까. 그래서 저는 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 않느냐는 조심스러운 분석을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3일 연휴가 있었잖아요. 예. 어린이날서부터 이제 3일 연휴 기간 동안에 상당히 태용호 의원이 뭐 굉장히 숙고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고 볼 수 있겠죠. 김영남 의원님. 아니, 당 내에서도 사실은 이번 주말 안에 스스로 이제 사퇴를 해주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시기적으로 지금 윤리위원회가 월요일인 5월 8일 오후 4시에 개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징계를 하게 되면 5월 8일 밤쯤 결과가 나올 것인데, 공교롭게 기시다 총리 방안이 5월 7일, 8일이잖아요. 그럼 8일 날 기시다 총리가 방안을 끝내고 출국한 이후에 한일 정상회담의 성과라든지 뭐 의미 같은 게 떠올라야 되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윤리위원회 징계 결과가 다른 뉴스를 덮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당내에서도 윤리 결과 전에 좀 자진 사퇴를 해달라라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글쎄요, 본인들이 어떤 결정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직접 들어보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실 태용호 의원은 징계를 왜 해야 되는지도 사실 불분명하거든요. 태용호 의원이 4.3 발언하고 선관위에서는 간단한 경고 정도만 줬어요. 주의 정도만. 그래, 당 선관위에서는 이제는 출마 불가능한 정도의 징계를 때리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럼 애초에 그런 4.3 발언 같은 거 할 때 왜 그러면 가벼운 경징계 정도로 경고 정도로 끝냈냐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럼 4.3 발언 때는 경고였는데 지금은 또 지금 JMS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어떤 집단 모욕보다는 말실수에 가까운 건데 그런 거에는 또 그러면 중징계를 때려야 되느냐 이런 것들. 그리고 그러면 이번에 보좌진 이 녹취를 유출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태용호 의원이 잘못한 것이냐 이진복 수석이 잘못한 것이냐, 그러니까 뭘 갖고 징계한지는 불명한 상황이거든요. 네, 지금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얘기를 들어봤는데 공교롭게도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서 가장 최근에 징계를 받은 사람이 이준석 전 대표예요. 그때 1년 당원권 정지, 상당히 중징계죠. 받았었는데 그때 사안과 지금 사안, 이 사안의 경중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텐데 박 교수님은 오랜 정치 학자로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이준석 전 대표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그 당시에 이준석 왜 1년 징계나 했지? 돌이켜 보면 소위 말하면은 당대표의 부적절한 행동, 과거지만은 이런 것으로 소문이 난 것 자체가 문제다. 또 하나는 양두구육이라는 그렇죠. 그런 표현을 통해 가지고 한 게 문제다였어요. 그런데 지금 태용호 의원의 해명이 사실이라면 이거는 이준석 대표의 그 당시의 논란보다 더 큰 문제거든요. 사실이라면이라는 것은 태용호 의원이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거짓말했다면. 왜냐하면 대통령실을 갖다가 범법자로 만든 거예요. 범법자로 만든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건 대통령실이 발칵 뒤집혀야 될 일. 아니, 대통령이 야당 대표도 기소됐다고 안 만나는 판인데 당내에서 대통령실을 갖다가 범법자로 만드는 거짓말을 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다면은 이게 지금 초유의 정말 대단한 일이 돼야 되는데 대통령실에서 사과받고 그냥 조용히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말이 되느냐. 그래서 국민들이 정말로 이게 거짓말일까? 라고 하는 지금 의문을 갖는 거죠. 언론도 의문을 갖고. 파장도 큽니다. 당시에 이준석 대표의 징계는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어쨌든 대안이 있었어요. 소위 친윤이 당권을 잡으면이라는 대안이 존재를 했는데 지금은 이미 친윤이 소위 당권을 잡았습니다.
당권을 잡고 모든 게 일사불란하게 소위 지금 친윤 주도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지지율은 오르지 않고 당은 여전히 1년이 지났는데도 징계의 정국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이렇게 놓고 본다면 정말로 이준석만 소위 아웃시키면은 아무 문제 없었느냐, 뭔가 본질적인 문제를 놓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하나 궁금한 거를 우리 김용남 의원께 좀 여쭐게요. 이게 사실 공천이라는 문제 때문에 이번 사단이 난 거잖아요. 실제로 다음 공천을 두고 국민의힘의 몇몇 의원들, 아니 대다수 의원들이 상당한 경계심을 갖고 있다, 긴장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실제? 뭐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총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여당일 때도 그렇고 야당일 때도 그렇고 일단 관심사는 공천일 수밖에 그렇죠. 없죠. 그러니까 그게 뭐 대통령실이 주도를 하느냐 아니면 야당 시절에 당대표가 주도를 하느냐, 항상 공천은 1차 관심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글쎄 우리가 이제 지난 몇 번의 공천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성적표가 대단히 안 좋았습니다. 근데 성적표가 대단히 안 좋은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첫 번째가 공천 파동 아니면 공천을 잘못해서거든요.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제 출범을 해서 만 1년이 다 돼 갑니다만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을 제대로 한 게 없잖아요. 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국회 의석 구조가 180대 115로 뭐 절대 열세인 상황에서 앞에 초반에 2년은 여소야대 국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지만 후반 3년을 제대로 일하고자 한다면 내년 총선을 이겨야 된다는 것은 뭐 너무나도 당연한 절대 과제인데 총선을 이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우선은 공천 잘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과거에 몇 번 실패했던 총선처럼 대통령실이 뭐 개입하는 장면을 드러내서 그렇게 총선을 망가뜨리겠느냐. 근데 이제 국회의원들이 가장 공천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본인에 대한 경쟁력에 자신이 없기 때문 아닌가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김남국 의원이 60억 원어치에 달하는 가상자산을 보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준비된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문제는 코인 거래 시기와 자금 출처 및 행방, 그리고 논란을 대하는 김남국 의원의 태도입니다.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수백 명에게 1대1 카톡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며 대선에 올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작 뒤에서는 지지자를 외면한 채 열심히 사익을 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재명 퀴즈라는 김남국 의원은 지난 대선 패배 후 후유증으로 당과 지지자들이 상심하던 말든 방산 주식 재테크에 여념 없던 이재명 당대표를 닮아도 너무 닮았습니다. 앞으로 두세 번의 선거 치를 자금 정도는 비트코인 거래를 통해서 다 만들어 두었다라고 이준석 대표가 말할 때 어떠한 사람도 그 문제에 대해서 부도덕한 정치인이라고 공격했던 적이 없죠. 그러니까 이게 케이스에 따라서 김남국이라는 인물에게 비트코인 거래를 비판하는 것은 저는 전반적으로 같이 놓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언론 보도에 의해서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투자를 해서 돈을 번 게 뭐가 잘못이냐라는 시각도 있고 또 이거 자금 은닉하려고 했던 건 아니냐라는 시각이 공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수영 의원님,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김남국 의원이 60억 원 재산 코인을 만일 그 코인이 아니더라도 재산을 온당하게 신고해서 그 가액대로 그 재산 공개서에다 소명을 했으면 저는 아무 문제가 없었죠. 근데 지금 김남국 의원이 제가 알기로 이 지난해 그러니까 신고한 재산이 15억 원 정도로 그 얘기가 되는데 그럼 지금 60억 원대 코인을 처분했던 그 돈을 갖고 있다고 해서 60억 원대를 갖고 있잖아요. 그럼 현재 재산보다도 자그마치 4배나 더 많은 실제 재산이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 재산보다도
4분의 1밖에 안 되는 은닉된 그 재산만 지금 공개됐다. 그럼 이건 우리 형평에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상자산은 공직자 재산 신고 그렇죠. 의무화 예. 대상이 아니기 아니죠. 때문에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게 거죠. 그러니까 김 의원의 본인이 설명입니다. 법률에 따라서 자기네들 신고를 했고 나는 어떠한 위법한 행위도 한 적이 없다 했는데 시기가 공교로워요. 이 왜냐하면 김남국 의원이 이 가상화폐 말하자면 양도세를 그걸 없애는 것을 그러니까 완화하는 걸 법안을 그걸 이제 시행하는 법안을 이제 하는 걸 연장하자고 하는 거 발의하는 시점과 비슷하고 네. 실제 그것이 2023년까지 연장됐다가 다시 2025년 연장됩니다. 그런데 그 김남국 의원이 가지고 있던 가상화폐가 집중적으로 매도되었던 시점이 바로 그 법안 통과되기 직전의 시점이었어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해 충돌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지금 매도를 했는지는 우리가 확인 안 되지만 거죠? 이제 네. 이 제가 보기에 60억 원의 재산이 그럼 이걸 매도했다 그러면은 어딘가에 그럼 다른 쪽의 재산이 화돼 있어야 되는데 네. 화돼 있는 게 재산화돼 있는 게 없어요. 현금화돼 있는 게. 그러면 다시 코인에 투자했거나 네. 아니면 김남국 의원이 뭔가 거짓말하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금융감독원이 그러니까 FIU가 조사에 착수했다고 하니까 네. 저는 거의 조사를 지켜봐야 될 부분이긴 한데 이 김남국 의원의 60억 코인 사건이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는 게 재산 공개 허점. 네. 그다음에 그 이 코인의 재산은 절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그러면 오히려 은닉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는 재테크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이 점도 지금 시사가 되는 바가 크고 네. 그다음에 앞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식의 관련 법령들이 허술하게 있어서는 안 된다. 네. 최소한 우리가 수익이 있는 곳에 과세하듯이 최소한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들이 있다 그러면 어두운 곳이 아니라 양성화시켜서 가야 한다. 이것이 지금 김남국 의원의 문제가 물론 나중에 돈이 어떻게 처분됐는지는 따로 봐야 되겠지만 네. 아주 던지는 시사점이 매우 큰 사안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네, 김남국 의원이 이 코인을 뭐 전략 매도한 것으로 알려지기는 했습니다만 이걸로 뭐 수익을 얻었는지 얼마를 벌었는지 이 부분은 알려진 게 없습니다. 한민수 대변인님, 지금 김남국 의원의 얘기로는 굉장히 투명하게 거래를 했고 재산 신고도 이제 공개할 재산만 신고를 했지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거래 실명제가 시행되기 전에 이 코인들을 모두 다 매도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것은 자산 은닉을 시도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요? 좀 뭐 나눠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현행법상 이제 공직자윤리법상 네. 이 가상자산, 뭐 비트코인이 됐든 가상화폐에 됐든 이 가상자산에 대한 신고는 아예 법적으로 뭐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예. 아마 지금 300명 의원 중에 이제 젊은 의원들은 실제 하고 있는지 알아보면은 다수의 의원들은 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같은 경우도 본인도 이제 가상자산 가지고 선거를 뭐 몇 번 치를 정도의 네. 돈을 벌었다는 얘기까지 얘기했고 많은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법의 좀 허점이랄까 아니면 법의 미미점 같은 경우는 지금 법안도 막 발의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과세도 되고 하니까 이 재산들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국민적 요구가 있으면 이런 법안을 만드는 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이제 그 김남국은 2016년도부터 본인이 여러 가지 뭐 방송이나 유튜브에서 네. 이 가상화폐로 를 하고 있고 이걸로 돈을 벌었다. 네. 주식 가지고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제 주변에 있는 변호사 한 분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숨기거나 이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당시 2016년이면 김남국 같은 경우 30대 중반이니까 충분히 이제 그런 가상자산에 투자를 할 만한 관심들이 많았을 네. 시기였던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2021년 이 가상화폐에 대한 유예 1년 얘기가 예, 예. 나왔을 때 네. 물론 그때 저도 국회에서 이제 공보수 근무를 할 때였는데 보면은 많은 젊은 층들이 특히 MZ 세대에서 야 이거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자산도 늘리고 하려고 하는데 왜 또 세금을 물리느냐 네. 상당히 많은 반발이 있었고 이렇게 항의를 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 이걸 유예하자는 게 여야 간에 좀 이렇게 공감대 있었어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김남국 의원의 이제 가상자산 이렇게 거액이 있었다고 하니까 그랬다면은 이런 법안을 내는 거에 있어서 저는 이해 충돌의 소지 이런 지적은 가능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네. 지금 한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박 교수님 이해 충돌이라는 게 사실 그 국회 일을 하다 보면은 뭐 굉장히 민감한 문제가 되잖아요. 예전에 뭐 박덕흠 의원이 국토교통위원장을 맡았기로 했는데 전문건설협회 회사를 갖고 있는데 그런 거 안 된다라고 해서 뭐 탈당도 하고 이런 적이 있었는데 지금 한 대변인 지적하신 것처럼 내가 거액의 가상자산을 갖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해서
유예해야 한다라는 부분에 대한 법률을 같이 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저도 방송에서 이 코인 세금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게 예. 원칙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젊은 층들이 당시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있을 때였어요. 네.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현금으로 부동산 사고 대출 받아서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고 젊은 층은 그나마 돈이 없으니까 예. 여러 가지 적은 돈으로 코인에 투자해서 수익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럴 때 소위 말해서 주식에 대해서 거래세 도입하는 문제, 그 다음에 코인에 대해서 세금을 도입하는 문제, 네. 이 부분이 이제 당시에 이제 그 논란이 됐었고, 네. 그래서 결국은 뭐 주식에 대한 거래세도 기간 유예를 한 번 한 적이 있었고, 또 코인은 젊은 층들이 너무 반발이 심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특정 개인이 이득을 봤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논란이 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코인이 이렇게 자산의 한 종류로서 현실적으로 쓰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의 그 소위 현황, 누가 가지고 있고 얼마큼 가지고 네. 있고 때에 따라서 거기에 향후에 어떤 과세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자료는 충분히 좀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니까 사실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게 국회니까 국회가 더 열심히 빨리 일했었으면 이런 허점도 피해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는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네. 다 과세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했어요. 워낙 젊은 층이 싫어하니까.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재산 이게 이제 불법이냐 또는 불법의 혐의가 있느냐예요. 아까도 FIU 조사를 받고 있다 그랬는데 이게 그 소위 가상화폐 실명제를 앞두고 한꺼번에 거액의 이 코인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이게 지금 FIU에서 자동으로 신고가 들어간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게 뭐 불법의 의혹이 있어가지고 지금 조사를 한 게 아니라 거액이 한꺼번에 움직이다 보니까 이상 신호가 자동으로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된 건데 문제는 김남국 의원이 그럼 지금 그 자산이 네. 어디로 가 있는지만 밝히면 뭐 어떠한 문제도 없는 부분입니다. 이게 네. 뭐 예를 들어 불법 자금이니 아니면은 재산을 갖다가 숨겼니 이런 것들이 과연 뭐 그럼 문제 있으면은 현행법으로 처벌하면 되는 거고요. 네. 문제는 지금 그 돈 어디 있는지만 밝히면 뭐 특별히 논란될 건 아니라고 봅니다. 우선 김남국 의원의 지금 설명은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왜 가상화폐 거래를 했느냐 그거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네. 가상화폐 거래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엉뚱하게 누구도 가상화폐 거래하지 않았느냐라는 김남국 의원의 주장은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 공직자윤리법상에 뭐 부동산, 주식, 채권 이렇게 상세한 항목으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가상화폐는 없지 않느냐 네. 이게 김남국 의원의 주장인데 비고란에 적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공직자 중에 그 항목의 공식 분류표에는 없지만 비고란에 내가 가상화폐 얼마 갖고 있다라고 신고한 사람도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2022년 기준으로 김남국 의원이 공개한 재산이 대략 12억 원 정도인데 네. 공개한 재산의 약 5배 정도를 지금 가상화폐로 들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예. 아니 그러면 상식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의 뭐 10분의 1, 100분의 1이 가상화폐가 있는데 이게 분류 항목을 어디다 적어야 될지 몰라서 안 했다고 하면 뭐 이해를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이 공개한 재산의 5배를 갖고 있는 항목을 네. 통째로 빼먹었다? 그러면서 분류 명목에 없어서 적지를 않았다? 아니 그럼 비고란에 적었으면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취득 경위와 거래 대금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예. 본인 설명은 갖고 있는 주식을 팔아서 가상화폐를 샀다고 하는데 네. 2021년에 보면 주식을 대략 9억 4천만 원 정도 갖고 있다고 신고했는데 그 다음 해에 공개된 내용을 보면 주식을 다 판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금액 이상으로 예금 보유 항목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게 주식을 코인으로 판 돈은 가지 은행에 않았습니까? 예금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코인을 무슨 돈으로 샀느냐가 설명이 안 돼요. 일단 공개된 내역을 보면.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가상화폐가 뭐 외국에서 발행하고 거래되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아니고 국내 모 기업이 발행한
위믹스라는 네. 코인인데 혹시라도 그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국내 기업이 코인의 경우에는 ICO라는 표현을 씁니다. 주식은 IPO를 한다고 합니다만 이니셜 코인 오퍼링이라고 해서 이제 그것도 코인 거래소에 상장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이 상장 전에 주식을 이렇게 쫙 뿌리는 경우가 왕왕 있어 왔어요. 그래서 이 코인의 취득 자금 내지는 경위를 밝혀야 되고 본인이 2022년 3월에 가상화폐 실명제 시행 전에 80만 개나 되는 대량의 가상화폐를 일거에 인출을 했다면 그 이후에 어떻게 했느냐. 이거를 매도해서 현금화했다고 하면 수십억 원의 거래가 드러나지 않을 방법이 없거든요. 그거는 이제 만약에 현금화를 했다면 무조건 신고를 했어야 한다. 당연히 신고 대상이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거를 국내 가상화폐 계좌가 실명제로 전환되면서 실명 등록을 회피하기 위해서 만약에 외국에 있는 소위 뭐 코인은 지갑이라고 합니다만 외국 거래소에 지갑을 새로 열고 글로 옮겨놨다고 하면 이건 누가 뭐래도 재산 은닉이죠. 근데 지금까지 내용을 종합해 보면 여하튼 법적으로는 이게 뭐 김남국 의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자금이 지금 어떻게 보관되고 있는지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있으니까 정치인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해명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박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논란이 자금이- 된다면 이것이 아까 뭐 김영남 전 의원님 의혹을 제기하셨는데 정말 나 이거 그동안에도 김남국 의원이 아까 해명한 부분에도 그거 있더라고요. 나는 투명하게 거래했다. 그러면 지금 현재도 투명하게 얘기하면 돼요. 지금 현재 그 당시 판매했던 소위 60억이나 되는 돈이 한꺼번에 빠졌는데 그 돈이 지금 어디 투자되어 있는지만 밝힌다면 더 이상 논란의 여지는 없다. 그렇게 봅니다. 김남국 의원 짧게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제 또 김남국 의원이 이제 그 해당 이걸 보도했던 해당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작년 12월 이후에 나는 지금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게 하나도 없다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 코인이 처분돼 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지금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그러면 이것도 설명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도 그러니까 이게 이 부분도 어찌 보면은 김남국 의원의 현재 얘기가 좀 배치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설명을 할 필요는 있겠다 하는 말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김남국 의원이 이 특정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이 금융자산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걸 알아낸 거는 개인정보법 위반이 아니냐, 이거 검찰발 또 이제 작업 아니냐,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김용남 의원이.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꼭 나쁜 짓 하다가 걸리면 어떻게 알았어 이런 시비부터 거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김남국 의원과 관련한 코인 거래는 사실은 본인이 계좌를 개설했던 코인 거래소에서 이상 거래로 금융정보분석원 FIU죠. 거기에 보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FIU에서 이상 거래로 적발이 돼서 그게 통보가 된 내용이죠. 뭐 물론 이게 어떻게 언론사로 정보가 전달됐느냐, 뭐 그거는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만 김남국 의원이 본인의 SNS를 통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실명을 적시하면서 이제 한동훈 검찰의 무슨 작품인 것처럼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적시를 했어요. 기재를 하니까 바로 한동훈 장관이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받아쳤습니다. 아니 내가 뭐 코인 거래를 하라고 했냐, 그거를 코인을 갖고 있는데 신고를 하지 말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뭐 이런 취지로 또 바로 맞대응을 했는데 김남국 의원은 이걸 어떻게 알았어 이런 식으로 반응할 게 아니고 아니 적어도 그게 남은 코인의 가치가 뭐 10억이 됐던 60억이 됐던 이거를 다른 코인으로 바꿔서 지금도 갖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걸 현금화해서 뭐 어디다 묻어둔 것인지 이거부터 본인이 밝혀야죠. 엉뚱한 핑계를 댈 게 아니고. 사실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은 이게 누가 갖고 있다는 것을 공개해서 다 알 수 있는 그 기술 기반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김남국 의원이 보유했었다는 그 코인에 대한 뭐 정보는 어떻게든 뭐 공개를 한다면 본인이 공개를 하고자 한다면 가능할 것 같은데 그게 지금 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투명하게 공개하면 이것을 불식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김남국 의원이 어떤 대응 카드로 이 위기를 극복해 갈지도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는요. 대장동과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죠. 그런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또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모두 이제 구속 상태에서 면하게 됐습니다. 관련한 영상 살펴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전혀 정선 자금 따로 준비한 거 없고요. 이재명 대표님 같은 경우 원칙에 따라서 우리는 선거를 치렀을 뿐입니다. 그 유 전 본부장한테 도망가라고 한 적 없나요? 그만하겠습니다. 예. 오늘 충분히 밝혔습니다. 어쨌든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인 방어권을 보장해 주신 재판부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욱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 정적 제거를 위해서 국가 권력을 사유화한 최악의 현장입니다. 총선에 이재명 대표 시절로 갔는데 총선이 진짜로 압도적으로 우리가 패배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이재명 대표가 한다면 뭐 지금 당장이라도 아니면 12월이라도 그 사이 언제든지 그만둘 가능성이 있고요. 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법원에서 나오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구치소 나오면서 재판을 거치면서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좀 자신 있게 얘기했다 그래요. 한민수 대표님 어떤 측면에서 이 김 부원장의 이런 발언이 나왔다고 보세요? 저도 뭐 김용 전 부원장이 어떤 취지로 했는지는 본인을 안 만나봤으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일단 보도되는 내용들을 보면은 좀 전에 경선 자금 얘기했는데 저도 경선 때 이제 그 캠프에 합류를 했으니까 그 경선 때 그런 게 있었어요. 그 윤석열 뭐 대통령도 후보시라고 그랬고 유력한 후보들은 경선 그 모금하는 순간 거의 다 찼습니다. 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마련한 자금. 그리고 실제로 돌려주기도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미 그 모금액이 다 찼기 때문에 다 돌려줬는데 저는 유동규 씨가 남욱 씨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경선 자금 10억, 20억을 요구했다. 전 그거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했는데 그중에 이 경선 자금이라면 다른 선거도 아니고 대통령 경선 자금인데 20억을 요구했는데 8억 4,700만 원을 마련했다. 전 그것도 잘 안 믿겼지만 8억 4,700만 원을 마련했는데 그중에 김용 전 부원장한테 전달된 건 6억이고 1억은 돌려줬고 1억 4,700만 원은 유동규 씨가 또 썼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여기서부터 상당히 납득이 잘 안 됐습니다. 아마 김용 전 부원장은 그런 여러 가지 정황, 또 재판에 보니까요. 유동규 씨가 언제 줬다고 여전히 돈을 줬다고 하면서 특정을 못하고 또 증인들 간의 진술도 많이 엇갈려요. 돈을 받다고 분명히 검찰에 진술했다고 하는데 거기 나와가지고는 상반신밖에 못 봐가지고 보진 못했습니다. 또 그럽니다. 다른 증인이.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재판이 진행될수록 처음에 검찰이 검사 70여 명 가까운 검사를 동원해서 이 대장동 수사,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수사를 할 때는 정말로 어떤 물증이 나올 거다. 많은 국민도 보셨을 거예요. 물증이 갑자기 나오거나 이거는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확실한 게 뭐가 있겠지 했는데 지금 보면은 정권 바뀌고 입장 바뀐 딱 사람 유동규, 남욱 씨 말고는 그 두 사람 외에는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진술도 다 김만배 씨 같은 경우도 일관되게 계속 진술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 보면 재판이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정말로 검찰이 주장하는 기소 내용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그 어마어마한 배임이라고 주장했던 것들이 사실일 건지 여기에 대한 회의나 좀 비판적 목소리, 시각 그런 게 늘지 않고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김영남 의원이 이 보석이라는 것은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보석이 됐다고 해서 지금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죠? 요건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정진상 실장이나 김용 전 부원장이 재판 중에 석방된 이유는 구속기간 만기가 다 됐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재판을 구속 상태에서 최장 할 수 있는 기간이 6개월이거든요. 1심의 경우에. 그래서 1심 재판이 6개월 이내에 안 끝날 것 같으면 그게 뭐 관련 증인이 많아서라 수도 있고 아니면
피고인 측에서 뭐 재판을 조금 오래 끄는 전략을 구사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이게 법적으로 6개월까지만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구속 기간이 다 돼서 풀어준 것이지 본인들이 재판을 통해서 혐의 없음이 드러나고 있어서 석방이 됐다든지 아니면 이게 무죄 가능성이 높아져서 풀려난 게 아니거든요. 네. 근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구속기간 만기라는 제도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구속된 상태에서 계속 재판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사린가스 테러를 교사했다고 재판에 넘겨진 오음진리교 네. 교주 같은 경우에는 구속된 상태에서 16년을 재판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도 1960년대 전까지는 구속기간에 제한이 없었습니다. 아, 우리도 과거에 이제 일본식 법제를 많이 받아들였었기 때문에 근데 저도 그걸 이제 궁금했는데 구속 상태에서 너무 재판 기간이 오래되면 그거 자체로 피고인으로 하여금 어떤 빨리 자백하고 재판을 끝내도록 하는 압박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고려해서 우리는 1심에서는 최장 6개월만 구속 상태에서 재판할 수 있도록 구속기간 만기 제도를 둔 것인데 지금 김용전 부원장은 마치 본인의 결백함이 드러나고 있어서 석방된 것처럼 발언을 하는데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네. 근데 단순 구속기간 만기라고 보기 어려운 게 아직 기간이 좀 남아있는 상태에서 보석으로 나왔거든요. 네. 우리가 과거에도 국정농단 세력 그 재판 중에 구속기간 만기로 인해 가지고 보석 나오는 경우 봤지만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면 더 이상의 증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만약에 새로운 증거가 나오고 그 증거가 훼손되거나 또는 뭐 파기되거나 이럴 우려가 있다면 보석은 허가가 안 됩니다. 즉 무슨 얘기냐?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이제 나올 수 있는 증거는 다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구속기간 만기가 돼가니 나가서 당신의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시오 해요. 그런데 지금 핵심이 배임과 뇌물입니다. 배임과 뇌물에 대해서 검찰이 과연 얼마만큼 새로운 증거가 있냐. 새로운 증거가 있으면 이제까지 언론 통해서 안 나왔을까요? 네. 좀 그런 점에 있어서 이번 보석이 뭔가 좀 시사하는 게 있는 거 아니냐. 혹시 더 이상 이제 이 대장동 재판에 관련해서 새로운 게 없으니까 이런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분석도 나오는 거죠. 추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구속 기간이 아직 넉넉하게 남아 있는데 뭐 증거상의 문제 아니면 뭐 혐의가 없는 쪽으로 기울어서 보석을 내준 게 아니고 구속기간 만기가 3일 딱 남았어요. 그러니까 보통 구속기간 만기 때문에 석방을 해주는 경우에 만기 날 딱 그날 석방하기보다는 2, 3일 정도의 여유를 두고 피고인 측에 보석 신청이 들어오면 보석 형태로 풀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증거상의 문제는 전혀 아닙니다. 두 분의 말씀을 좀 종합해 보면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지금 법원이 판단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것으로 예단해 볼 수는 없다는 말씀은 동일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구속 만기가 거의 다 돼 있기 때문에 3일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풀어준 거예요. 근데 뭐 정진상 실장 같은 경우는 한 달 보름 정도 남았는데 풀어준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팩트를 얘기 드린 거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도 판사는 보석의 요건이 충족됐으니까 그렇죠. 방어권 차원이 됐든 재판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조건 붙여가지고 지금 보석을 허가한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재판 과정에서 보도된 내용을 보더라도 처음 주장과 다르게 여러 가지 유동규 씨나 남욱 씨의 진술이 많이 탄핵되고 있더라.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편 민주당의 또 다른 사법 리스크라고 할 수 있죠.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에 있었던 두 의원, 윤관석 의원 그리고 이성만 의원이 결국에 탈당을 했는데요. 최수영 의원님, 이 두 사람의 탈당에 이재명 당대표가 탈당을 권유한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도 같은 사법 리스크를 받고 있는데 왜 이재명 대표는 탈당을 안 하냐, 이거 원칙이 없는 건 아니냐 이런 비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고민스럽겠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대응이 엇박자가 나고 꼬였던 거죠. 사실 민주당의 이 돈봉투 사건에 대했던 처음에 대응했던 것들이 많이 지금 실기했고 그다음에 많이 늦었다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 원인이 한 3가지로 남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이재명 대표 본인 자체가 사법 리스크에 있었고 노웅래 전 의원에 대한 여러 가지 의원들의 형평성 문제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단죄하냐 이 문제 때문에 그 시기를 놓쳤다. 두 번째가 이 녹취의 고리를 또 추적해서 자체 진상조사하다 보면 이게 10명이 될지 20명이 될지 아무도 예측치 못하니까 이걸 당이 감당할 수가 없어서
또 실기했다. 네. 세 번째가 특유의 그 민주당 특유의 온정주의 일종의 뭐 그건 누구라도 네가 재수 없어 걸렸지 누구라도 그러지 않았겠어? 그 휘발유값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당한 거 아니야? 라는 함께 비를 맞아주자는 그 온정주의가 지금 민주당 내부에 있었던 이 세 가지 기류가 팽배하면서 실기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쭉 진행되고 있는 이런 과정들 그 놓고 보면은 당의 자정 노력이 없이 이 사태를 검찰의 손에 맡긴다는 것도 앞뒤가 안 맞는 얘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자진 탈당이라는 형태로 일단 먼저 나가서 좀 해달라는 그런 어떤 고육지책의 저는 카드였다고 보고 네. 이 두 분의 탈당도 사실은 떠밀려 하는 탈당. 그러니까 오히려 이 문제에 대해서 만일 당이 어떻게 또 액션 플랜에 들어갔을 때 그다 이른바 쇄신총회 박광원 원내대표가 했던 그 혁신총회 쇄신총회에서 네. 마치 떼밀려 나가는 것보다 이렇게 지금이라도 나가주는 게 당의 새로운 또 원내대표 지도부가 들어섰을 때 부담을 조금 덜어주는 것 아니냐 이런 모든 게 작용된 결단이었다고 보지만 저는 그래도 늦은 건 늦은 겁니다. 네. 지금 송영길 전 대표에 이어서 두 네. 의원까지 이렇게 탈당한 거를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에서 빠르게 선긋기하는 건 아니냐 이렇게 또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총선을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는 불출마 선언을 하셨으니까 좀 입장이 다릅니다만은 그 두 분 의원 같은 경우는 총선을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저렇게 결단이죠. 일단 탈당을 했다는 거는 사실 정치적인 어떤 승부수랄지 정치적 생명이 걸린 행보를 한 겁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했고 일단 근데 검찰 수사가 여러 가지 진행되는 거 보면은 이제 다시 재청구는 했습니다만은 강내구 전 한국감사협회 회장 같은 경우는 뭐 혐의를 부인했습니다만은 영장이 또 기각되기도 하고 또 검찰은 아니라고 하지만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은 반부패 수사 2부의 검사를 유출의 혐의로 공직자 공무기밀 유출의 혐의로 지금 고소를 했습니다. 네. 그 수사 상황도 보면은 일단 우리 민주당 같은 경우도 빨리 검찰이 본인들이 부인하고 있으니 또 당에서 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한계가 있으니까 정치적 고려하지 말고 빨리 수사를 해달라고 여러 차례 축구를 했어요. 송영길 전 대표는 본인이 자진 출소까지 해가지고 소환 조사 빨리 자기를 조사해달라 구속시켜달라까지 했는데 검찰 수사가 지금 이루어지는 부분들을 보면은 처음에 이렇게 과도하게 막 녹취 파일이 흘려나오고 보도가 쏟아진 거에 비하면 약간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 않다 네. 이런 느낌을 받는데요. 이 현재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뭐 비판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 보시기에 이게 왜 이렇게 늦냐 이런 지적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돈봉투 의혹 사건 자체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국민들께 이미 사죄 드렸습니다마는 뭐 사죄만 드리겠습니까? 네. 보다 또 다른 쇄신도 할 수밖에 없다. 쇄신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꼬리 자르기 이런 차원은 절대 아니다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민주당이 이제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네. 검찰 수사에 대해서 검찰 수사 부실하다, 못 믿겠다라고 했는데 유독 이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를 맡기겠다, 자체 진상은 좀 어렵다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의문도 사건들마다 있거든요. 좀 다릅니다. 만약에 이제 우리 앵커가 어떤 생각을 하고 물어보시는지 알 것 같은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 수사와 관련된 이미 전 검찰, 문재인 검찰, 윤석열 검찰이 모두가 인정하는 가장 강력한 물적 증거라고 하는 정영학 녹취록 이거를 다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1340페이지 되는 이걸 그대로 검찰이 지금 그대로 증거로 쓰고 수사를 했다면 이재명 대표는 기소하지 못합니다. 거기 내용에는 지금 기사한 내용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진상, 김용의 이름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검찰이 그 녹취록을 전면 무시하고 입장을 바꾼 사람들 유동규나 남욱 씨 입장만 가지고 기사를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제 이 돈봉투 의혹 사건은 2021년 4월, 5월이었죠. 송영길 캠프에서 이뤄진 내용입니다. 자체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전 당대표나 관련됐다고 하는 의원들이 모두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언론에는 녹취 파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럴 때는 그러면 이거는 자체 조사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빨리 그러면 검찰이 수사를 하고 여기에 앞서가지고 의원들이 탈당이라는 정치적 승부수를 던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찬원 교수님, 지금 이 같은 민주당의 행보 너무 좀 소극적인 대응 때문에 오히려 당의 지지율을 더 떨어뜨리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민주당에 굉장히 실망스럽죠. 왜냐하면 이 돈봉투 사건은 민주당의 이미지, 부패 이미지를 굉장히 부각시켰어요. 그러니까 40대에서도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이었던 40대에서도 민주당 지지율이 폭락을 하고 있거든요.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해야 되고 명단은 검찰에서 나오는 거니까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의 원인은 다 알잖아요. 대의원제도.
그럼 대의원 제도만큼은 민주당이 빨리 좀 고쳐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도 뭐 친명 다르고 비명 다르고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민주당에 더 실망합니다.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거 먼저 저는 쇄신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내일은 또 이제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기시다 일본 총리가 한국을 방문하는데요. 어떤 성과를 이뤄낼 수 있을지 또 지켜보기로 하고요. 저희 뉴스와이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